8번 윤동주 병원부터 시작합시다. 수능특강 문제 좋거든요. 그래서 수능특강 문제는 일일이 하나하나 OX 얘를 이 작품의 O에 해당하게끔 바꿀 수 있냐 이걸 좀 따져주셔야 됩니다. 어서오세요. 뒷자리에 책상 의자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병원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병원에다가 별표 셋이다. 윤동주 병원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수능에서도 건드려진 작품이니까 낼 거리가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 주목해주세요. 윤동주는 부끄러움의 미학 그리고 자아성찰이라는 키워드를 이 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병원 뒷뜰에서 병원 뒷뜰에다가 네모박스 공간적 배경 마치 소설에서의 카메라 아이 기법 마냥 대상을 관찰합니다. 젊은 여자 환자에다가 동그라미 위에다가 시적 대상 이 시적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을 하고 자신을 성찰에다가 밑줄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 여자 환자의 병과 나의 병이 둘 다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그 여자 환자의 병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 꼭 더하기 표시를 해줄게. 자신의 병이 낫기를 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도 낫고 그녀도 낫고 그 바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행동을 드러내는 시구절이 반드시 좀 의미 부여를 해줘야 되는 시구절이다. 과자는 병원에서 가슴을 앓는 젊은 여자의 생기 없는 모습을 관찰하게 돼. 생기 없는 모습에다가 밑줄 그걸 무엇으로? 색채 이미지로 우리 나나 여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어서 오세요. 정원이 여기 앉으세요. 네. 색채 이미지. 생기 없는 모습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는 색채어라고 좀 적어주세요. 색채어. 찾아오는 이가 없는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 밑줄 또 긋고 가야 됩니다.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에다가 밑줄 자신의 오래된 아픔의 원인을 모르는 늙은 의사 늙은 의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다가 무가치 나를 이해해 줄 줄 몰라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의 청년의 가슴병이 무엇인지 진단을 못해 뭘 이해에다가 밑줄 끄시고 늙은 의사는 무가치 그 속에서 지나친 피로를 느끼지만 나 자신을 달랩니다. 성내서는 안 된다. 분노를 자제 분노 자제에다가 밑줄 화자는 자신과 여인이 모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 회복에다가 밑줄 끄시고 뭔가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건덕지니까 행동은 어떻게 물결 표시 갈게요. 그녀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에다가 물결 표시 그래서 3년은 3년의 산문시의 형태거든요. 산문시 형태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개수 고르는 문제에서의 OX 판단에 본문으로 가야 되는 사실적 판단을 꼭 게을리하지 말자. 산문시의 형태에다가 밑줄 끄시고 행구분이 없는 이라고 하면 O, 영구분이 없는 이라고 하면 X, 여는 구분이 되어 있는 산문시야.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을 생각해보면 영구분도 없었어. 통으로 편지글이었단 말이야. 행구분도 없고 영구분도 없는 산문시였다면 얘는 지금 어때? 행은 없어. 행을 나누지는 않아. 하지만 여는 정확히 3년으로 이루어진 산문시입니다. 3년의 산문시에다가 밑줄 형식상의 특징 또 본문에서 찾아줄 수 있는 건 뭐다? 현재형 동결 표현에다가 밑줄 지금 카메라로 관찰하는 듯한 현장감에다가 밑줄 묘사의 시각적 이미지 보이는 대로 구체적으로 묘사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를 하며 시각적 이미지 사용이 돋보인다. 끄덕끄덕 주제는 그녀와 나의 라고 적자. 주제 앞에다가 고통스러운 앞에다가 좀 첨가 좀 해줘. 그녀와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 모두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행동으로 그녀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살구나무 그늘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것 자체가 묘사입니다. 살구나무라는 나무를 보여주면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서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내가 바라보는 모습 흰옷 밑줄 하얀 다리 밑줄 핏기 없는 모습 창백한 이미지 핏기 없고 창백한 이미지 색채어로 드러냈네 라고 하면 O 여성이 하는 행동은 뭐다? 일광욕에다가 밑줄 비타민 D를 합성합시다. 한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내가 관찰하는 거야. 관찰이라고 적을게. 관찰. 한나절이 기울도록 아주 오랜 시간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 가슴을 앓는다에다가 밑줄 그녀의 병의 원인입니다. 가슴병.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찾아오는 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비 한 마리 도에서의 도에다가 방점 이럴 때 보조사가 의미를 보태주잖아. 나비 한 마리조차도 없다라는 거에서 조차도 이럴 때는 강조의 느낌입니다. 나비 한 마리조차도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녀는 적막하고 쓸쓸한 상황이네요. 외롭고 소외된 인물에다가 밑줄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슬프지도 않대요. 그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나 보다.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도 불지 않습니다. 바람도 없고 바람조차도 없고 나비 한 마리도 없고 나비조차도 없고 조차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보조사가 지금 연리를 하고 있다. 시적 하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차를 넣어줬다. 바람조차 없다. 조차에다가 동그라미. 그만큼 살구나무 슬프지도 않아.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자연물의 뭐뭐 살구나무 바람. 자연물을 통한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 선지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년에서 화자의 내면 심리 제시가 되었어. 살구나무 그늘 아래로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 하얀 다리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하는 모습. 여자에게 나비 한 마리 찾아오지 않는 모습.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에 바람조차도 불지를 않네. 그만큼 적막하고 쓸쓸한 모습에 화자의 내면 심리는 제시가 안 됐어. 1년에서는 화자가 관찰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 해결키로 갈게. 하얀 다리에 사용된 시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핏기 없는 창백한 이미지랑 잘 어울립니다. 창백한 이미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젊은 여자의 병약한 모습을 형상화시키고 있다. 병약한 모습에다가 밑줄. 1년에서 화자가 관찰했어. 이어는 나도를 얘기해. 나에다가 동그라미, 도에다가 방점 꽁. 그러니까 약간 같은 처지인 거야. 동일시에서의 동병상련으로 나도 저 여자처럼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가 처음으로 이곳에 왔어. 모를 아픔에다가 밑줄 원인을 모르겠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원인은 모르겠어. 오래 참다가 처음 이곳에 왔다. 이곳은 어디다? 병원에다가 밑줄 끄시고 극심한 고통, 괴로움으로 이곳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에다가 동그라미, 의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해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젊은이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민규 배고파 말하는 것처럼 자기 객관화시키는 거야. 나는 학생으로서 막 하는 거에서 자기 객관화입니다. 젊은이의 병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객관화. 1인칭의 화자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젊은이의 병. 일제강점기의 고뇌입니다. 지식인의 고뇌 밑줄 끌게. 일제강점기 정년 지식인의 내면적 고통과 번뇌에다가 밑줄. 의사는 진단할 수 없어요.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깨병인 척 취급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지나친 시련에다가 밑줄 끄시고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화자의 고통이 극심하구나. 근데 여기에서 오는 피로를 느끼지만 나는 성내서는 안 돼라고 감정을, 분노를 자제합니다. 분노 자제라고 적을까? 성내서는 안 된다 밑에다 분노 자제. 필기랑 비교하면서 해석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쌤이랑 다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시간이 주어질 것 같아요. 문제 해결키 갑니다. 늙은 의사가 병의 진단을 치유를 하지는 못하는 존재네. 밑줄 긋자. 원인을 진단하지도 치유하지 못하는 존재에다가 밑줄 무가치한 대상이야.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 무가치한 대상.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어는 화자 얘기야. 1년은 여인을 관찰한 모습, 2년은 여인을 통해서 내가 내 내면이 환기가 되는 거야. 내 내면에서 자극받은 거야. 나의 심정을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깃을 여미고 다시 여인으로 카메라가 싹. 여자는 자리에 일어나서 옷깃을 여미는 거 구체적 행동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화단에서 구체적인 행동, 금자나 한 포기에다가 하트 표시할까? 희망의 금자나 한 포기를 따서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여인은 가슴에 희망을 품을 수가 있어. 금자나 한 포기라는 희망을 가슴 속에 품어본다. 나도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그 여자의 건강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니에다가 더하기 표시 좀 해줘. 아니라는 거는 꼭 나도 낫고 싶은 거야. 그 여자의 건강만 God bless you 라고 빌어주는 게 아니라 나도 꼭 낫고 싶은 거야. 내 건강도에서의 도에다가 방점. 쌤은 이 조사가 너무 열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나비 한 마리도 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나비 한 마리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상황에 대한 강조. 그리고 내 건강도 라고 했을 때의 도는 첨가야. 같이 더불어서 동일시 되고 싶은, 속히 나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회복에다가 밑줄 끄시고 물결 표시 갈게요.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에다가 물결 표시, 동경의 태도에다가 밑줄, 동일시 되고 싶은 거야. 나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나도 금자나 한 포기를 가슴에 꽂아 보고 싶은 거야. 나는 내 가슴 속에 없는 희망을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나도 좀 저렇게 되어봤으면이라는 동경과 동일시의 소망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동경의 태도 밑에다가는 동일시 소망, 나도 가슴 속에 금자나를 꽂아 보고 싶어요. 문제 해결키 갑니다. 화자가 젊은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는 행위는 안 나올 수가 없어.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는 행위에다가 밑줄,
나도 원인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원인 진찰에다가 밑줄 금자나 한 포기를 나도 가슴에 꽂아 보고 싶다. 희망 발견에다가 밑줄 동경의 심리에다가 밑줄 나도 바라는 거야. 회복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희망에다가 밑줄 동일시의 소망이라고 생각해줘. 그래서 조차나 도와 같은 조사가 의미를 부여를 해주고 있다. 식구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야 학습활동에서 나오는 그 문제들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수능 특강에서의 문제들은 하나하나 좀 따져주는 거에 지금 쌤이 너무 풀이하고 싶거든요. 동료가 했듯이 병원도 너무 풀이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시간 때문에. 그래서 1대1로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넘어갈게요. 103. 선지의 이의제기를 좀 해줘. 문제 들고 간 거에서 선지의 이의제기를 하자. 103. 병원에 사용된 표현기법인데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시각적 이미지의 젊은 여자의 병약한 모습을 환기시켜주는 색채 이미지. 유사한 식구를 반복합니다. 한 마리도 없다. 바람조차 없다. 쓸쓸한 분위기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한 마리조차 없다라고 바꿔도 돼. 이때의 도는 조차로 바꿔도 될 만큼 똑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거조차도 없다고, 이것도 없다고.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에 하자의 아픔이 부각되는구나. 상징적인 의미의 늙은 의사는 무가치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대상이야.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존재. 금자나 한 포기, 희망과 생명력. 화자도 소망합니다. 가슴에 꽂기를. 병원의 기능, 본래적 기능 옆에다가는 상실이라고 좀 적어줄까? 본래적 기능이 상실된 공간이야. 아픈 사람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본래의 기능이 상실이 되어서 화자는 원인조차도 진단받지를 못해요. 치유받지를 못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왔지만 나는 치유받지 못한다. 키라의 책상 있어요. 뒤로 가면. 네. 저 검은색 책상을 돌리면 돼요. 손잡이를 돌려야 돼요. 무슨 오케이. 병원의 시상 전개인데 이 말을 좀 하고 싶어. 병원의 시상 전개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병원의 시상 전개 1년에서는 병원에 있는 젊은 여자를 관찰하기 때문에 화자의 내면 심리는 제시된 게 없어. 화자의 내면적인 거에서의 자기 얘기가 한 줄도 없어. 근데 2연에서는 바로 자극받았다? 마치 성경 후정처럼 그 성경의 여자를 관찰한 모습에 바로 내 가슴이 자극을 받아서 내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나도 원인을 모른 아픔으로 인해서 이곳에 처음 왔는데 나의 의사는 내 병명이 없다라고 아픈 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꾀병인가? 아픔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3년에 다시 젊은 여자를 관찰하면서 젊은 여자 관찰에다가 밑줄 긋고 더하기 내 심정까지 나도 회복되기를 바란다. 회복되기 희망에다가 밑줄. 그래서 여자 화자 이렇게 꼭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착착착착 이렇게 왔다 갔다. 병원에 있는 젊은 여자를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라고 하잖아. 바탕으로에다가 밑줄. 여자가 자극시켜 준 거야. 여자의 모습이 계기가 되어서 내 내면의 의식을 성찰하고 내 심리를 서술하면서 시상을 전개를 시킨 거야. 여자로 인해서 내가 도발당한 거야. 계기가 된 거야. 자자 젊은 여자 공통점 차이점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 존재를 하고 아픔을 앓고 있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희망을 하는 여성의 행동은 뭐였다? 금자나 한 포기를 가슴에 꽂아보는 거. 차이점은 젊은 여자는 아픔의 원인을 알아. 밑줄 긋자. 원인을 진단에다가 밑줄. 근데 나는 원인조차 모르기 때문에 치유의 가능성이 좀 희망이 좀 점점점. 젊은 여자는 건강 회복의 희망을 발견을 해. 밑줄 긋자. 건강 회복의 희망을 발견에다가 밑줄, 위안에다가 밑줄. 일강욕을 하고 병실에 돌아갈 때는 금자나를 꺾어서 간단 말이야. 가슴에 품고 간단 말이야. 화자는 근데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원인조차 모르는 화자의 병은 점점점. 회복되기만을 희망에다가 밑줄. 회복의 가능성은 점점점. 화자의 관찰 대상인 젊은 여자에게 화자는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동경의 대상에다가 밑줄. 그래서 쌤은 동질감과 동경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고 싶어. 전날에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을 때 병원을 떠올리며 뭐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동질감 플러스 동경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표현상의 특징이나 시상 전개 방식을 물을 때는 꼭 본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선지를 좀 따져주시고 이의제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맞는 말 아닌가? 라고 하면 쌤이 눈에 걸면 눈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좀 같이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104페이지 갑니다. 벽하면 단절. 그래서 고립된 할머니의 약자에 대한 무관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벽 위에다가는 현대인의 무관심이라고 적자. 현대인의 무관심, 아무에게도 관심 없는
자기 출근하기 바쁜 이기적인 속성이지 자기 할 것만 신경을 쓰는 이 작품은 할머니를 에워싸고 할머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역시 시적 대상,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이야. 화자가 카메라맨이야. 에워싸고 있는 승객들로 인해서 승객들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야. 지하철 속의 승객들은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 할머니는 꼼지락꼼지락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상황에다가 밑줄 남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배려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할머니가 고통을 겪다니 이 작품에서의 벽이라는 시어를 반복을 해서 시어 반복에다가 밑줄 몇 번 나오거든. 할머니를 에워싼 승객들의 그 행동이 더 두터워져. 행동의 변화가 없음에다가 밑줄 좀 점층적이어져. 점점점 견고해져. 할머니가 움직여서 저저저 할수록 사람들은 딱 뭔가 막아서는 듯한 느낌?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의 이기주의다. 밑줄 끄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의 이기주의에다가 밑줄. 이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막상 풀 때는 안 풀리던데요 라고 하면 문제를 조금만 5개씩 더 푸시고요. 그리고 선지를 좀 OX를 민감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쌤한테 들고 가서 이의제기 하는 거를 쌤한테 좀 해달라는 말이야. 계속 반복되는 거 너무 간절해. 그 작업을 꼭 해야 돼. 그냥 이 작품을 이야기 읽듯이 그냥 하고 알고 있으면 안 돼. 따질 줄 알아야 돼. 본문에서 따질 줄 알아야 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을 하자. 본문 옆구리에서부터 아까부터 무언가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습니다.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꼼지락에다가 밑줄 끄시고 쌤은 이거 하나 멘트 달고 싶은데 어세다가 동그라미. 같은 세트로 벽이랑 병원이랑 지문을 연결시켜서 가나의 공통점 고르라. 가나의 차이점에 대한 진술, 공통점 차이점에 대한 진술의 적절한 개수 고르라 라고 하면 너무 명확하게 서너마 러미가 시제를 드러내는데 좀 전에 병원에서는 현재 시제 서너마 러미 열심히 각 구절에 서술어마다 들어있더라고. 이번에 벽에서는 열심히 각 서술어마다 어시 들어가 있어. 어세다가 동그라미 꼼지락거리고 있었다고. 내려다 보니까 작은 할머니였었다고. 엿에다가 동그라미. 만원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혼자 헛되이라는 부사 너무 좋지 않아요? 할머니의 이 꼼지락거리는 이 노력이 헛되다라는 거야. 헛되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그마하게 별표 이런 걸 우리는 품사상 뭐라고 얘기해주면 되지? 문장 성분으로 얘기하자. 부사어. 호우적거림을 서술을 하는 헛되이는 부사어로서 할머니의 행동이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아.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일부러 더 에워싸는 것 같아. 빈틈없이에다가 밑줄 이런 부사어 너무 좋지 않니? 헛되이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높고 튼튼한에다가 밑줄 벽을 수식해주는 말 경고하다. 한마디로 그만큼 소통이 단절되었다. 소통 단절에다가 밑줄 강력한 단절의 힘. 계속 나오거든요. 모든 구절에 다 어십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려도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 꿈쩍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할머니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미약한에다가 밑줄 꿈틀거릴 뿐이야.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조금도 벽은 흔들림이 없었다. 더 견고해진다는 거지. 할머니가 아까 뭐라 해서 있는 힘을 다했다라고 얘기했고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리는 그 미약한 힘을 필사적으로 냈는데 있는 힘 필사적에다가 밑줄. 자, 이러한 부사어들의 표현들이 뭔가 대상에 대한 구체적 이미지란 말이에요. 벽은요 견고하고요 흔들림이 없고요 할머니는 있는 대로의 힘을 쥐어짜내고 있어요.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리면 꿈틀거리수록에다가 밑줄 점점 작아지는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꿈틀거리면 꿈틀거릴수록 할머니의 힘은 점점 작아지는 동안에 승객들은 빈틈없이 더 세게 좋아 들어오는데 이런 거에서 대조되는 이미지라고 생각해도 되지. 점점 작아지는 에다가 밑줄 더 세게에다가 밑줄 이럴 때 대조라고 하면 어디 대조가 있는데 막 찾아봐도 없다? 진짜 그럴 때 이렇게 딱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 점점 작아지는데 더 세게 좋아 들어와. 이럴 때 점층적인 심화야 심화. 더욱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네, 문제 해결기 갑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말해서의 구절이 다 부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지에서 나왔을 때 그걸 내가 거꾸로 찾으러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작아진다. 더 세게 조여 들어온다. 꼼지락거리는 작은 할머니의 모습,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리는 표현들의 할머니는 매우 미약한 존재이고 점점점 약해지는 존재인가. 점점점 작아지는 존재다. 문제 해결키 두 번째. 하지만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아. 빈틈을 더 세게 저어 들어온다라는 거에서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을 통해서 밑줄 끌게. 현대인의 이기주의적 태도에다가 밑줄 이게 더 심화된다는 거야. 이 시에서는 간통하고 있는 표현 기법이 점층이네. 미약한 존재가 더 목소리를 내려면 내려고 할수록 더 세게 조아 들어오고 관심을 무관심을 더욱더 심화시킨다는 거에서 점층이네. 그래, 벽의 시상 전개 방식에서 나왔구나. 대상에 대한 관찰. 화자 심리 한 줄이라도 있어? 나라는 화자 있어? 화자 표면에 드러나? 라고 하면 눈 씻고 찾아봐도 나가 없어. 화자는 등장하지를 않아. 그냥 전동차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과 할머니의 모습을 관찰하는 관찰자야. 화자의 내면 심리는 배제. 화자의 내면 심리는 배제된 채 대상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관찰. 화자가 같은 전동차 속에 타고 있는 사람은 맞아. 같은 전동차 속에다가 밑줄. 하지만 나라는 사람으로는 등장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뭐뭐 했었다라고 제시를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관찰에다가 밑줄. 이 말인 즉슨 화자의 내면 심리는 없다. 점층적인 구조로 할머니는 더 작아지고 점점 더 견고한 에다가 밑줄. 약간 대조적이야. 더 작아지고 견고해진다. 그런 과정이야. 과정 제시에다가 밑줄. 미약한 할머니와 견고한 벽은 대조다. 오케이. 105페이지 이어갑니다. 만원 자동차의 특성과 역설적인 상황. 만원 자동차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같이 이동하는 공간이지. 공존에다가 동그라미, 밀접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역설적으로 사람 완전 맞대고 있지만 무관심에다가 밑줄, 소외에다가 밑줄. 그래서 공간이라는 병원과 만원은 자동차라는 공간의 설정으로서 그 상황을 관찰하고 시상을 전개한다는 점이 두 시의 공통점이야. 벽에 사용된 상징적인 시어로 들어가 볼까? 전동차는 현대 문명의 이로운 기계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비인간적인 공간이지. 비인간적에다가 밑줄. 그게 바로 우리 현대 도시의 모습이다. 김기택 시인이 원래 그래요. 김기택 시인 멸치라는 시에서도요. 현대인들의 무비판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하거든요. 생명력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든요. 김기택 하면 뭐를 기억하면 된다?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관찰과 비판. 그래서 시인은 한꺼번에 정리하자. 이번에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나와도 준비를 해야 돼. 이거는 할머니는 작고 미약한 존재, 소외된 존재. 소외된 존재에다가 밑줄.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현대인이다. 승객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존재, 사회적 약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현대인의 대표적인 전형이 승객인 거야. 약자의 대표 할머니, 그리고 가장 이기성의 대표 승객, 그리고 그 이기성의 대표적인 현대 문명의 이기의 공간 전동차. 되게 잘 설정한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선 다 귀찮아 하잖아요. 누군가가 뭘 하는 거야. 사람들 다 예민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거야. 1분 1초를 다투고 환승에 신경 쓰고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의 밥그릇을 채우는데 이기성이 제일 발휘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배려가 발휘가 되지 못하는 공간. 전동차라는 공간을 설정을 했다. 오케이. 그래서 김기택 시인, 윤동주 시인, 나중에 시인 설명은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김현승 시인의 눈물. 사용설명서 있는 사람은 이거 하나씩 챙길래요? 쌤, 저는 사용설명서입니다. 라고 하면 눈물을 좀 받아가시죠? 눈물을, 사용설명서 오늘 안 갖고 온 사람은 맨 앞장에 눈물이 있어요. 눈물은 완전 중요. 눈물은 정말 중요. 나올 수밖에 없다, 눈물은. 기현이한테도 전날, 유민이한테도 전날, 지백이랑 태관이도 전날. 호승이는 있는 것 같은데? 유민이 가니? 눈물을 봐야죠. 갑니다. 기변승의 눈물, 자식을 잃은 아비의 슬픔인데 언급을 하신 이상 좀 살펴봐야 돼. 무슨 언급이지? 김광균의 은수저, 정지용의 유리창. 자식을 잃은 아비의 슬픔을 언급을 하셨으면 안 하기에는 좀 찝찝한 마음이랄까?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안 하기에는 그래서 직보때 총 정리할 때 한 번만 딱 쭉 읽어놓고 딱 핵심만 딱. 어차피 지금 해봤자 잊어버릴 거니까 직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선정 이후로 가볼까요? 이 시에서 눈물의 상징적 의미 기가 막히다.
눈물의 의미는 상징적이고 함축적에다가 밑줄 꺼줘. 작품 선정 이후에서 눈물의 의미는 상징적이고 함축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얘들아, 원래 좀 보면 뭔가 좀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을 하잖아. 현대인의 이기성이라고 하면 승객들의 모습에서 견고한 벽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시는 형상화시키잖아. 근데 이 시는 좀 거꾸로야. 눈물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추상화가 돼. 눈물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상징적이고 함축적이게 작은 생명의 부활의 이미지라는 추상적 이미지를 지녀. 그래서 여기다가 한 줄만 좀 적고 갈까? 눈물의 의미는 상징적이고 함축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 좀 적어놓자. 눈물이라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 시어, 이걸 통해서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옥 같은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무언가를 싹을 틔우게끔 만드는 걸음이 되지 않겠니? 부활의 이미지라는 거에서의 어떤 의미를 부여받는다? 추상적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이 시의 눈물은 상징적인 의미가 상징성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는 가장 값진 것, 순수한 완전 순진무구한 대상에서의 눈물.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한테 제일 값진 것을 바치라고 한다면 내놓는 것이 눈물이다라는 거에서 눈물이 뭐야? 라는 거에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못하겠어. 이 시를 읽고 나서도 정확히 뭔 얘기를 하는 거니? 라는 거에서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 그거 뭐 때문이다? 눈물이라는 화자가 인간이 흘리는 이 눈물에 이런 추상적 의미를 부여를 했기 때문이야. 부활, 희생, 그래서 영원한 가치, 영혼의 성숙, 다 추상적 의미를 부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시는 한마디로 뭐다? 어렵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다. 가볼게. 그런데 이 작품이 뭐 작가의 어린 아들을 잃고, 배경이니까 밑줄 하나만 그어놓고 갈까? 창작 배경이니까 어린 아들을 잃고 난 뒤에 창작에다가 밑줄,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작가 맥락을 고려를 하라는 이야기는 그냥 생략하면 될 것 같고, 감상 열기로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이거를 좀 생각하라고.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에다가 밑줄. 그래서 눈물이라는 이 구체적인 대상에 이 시적 화자만의, 작가만의 의미 부여가 됐다는 거야. 나는 눈물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적 화자가 눈물의 추상적 의미를 막 부여를 해요. 열거적으로.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시어의 함축적 의미,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 핵심 정리, 갈래는 자유시자 서정시, 성격은 밑줄겠다. 종교적에다가 밑줄. 자식을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다라고 하면 제망매가가 떠오르지. 딱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돼. 완전 팔다리가 다 잘린 기분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천붕이라고 해. 천붕.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천붕이라고 해.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했을 때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는 탄식을 풍수지탄이라고 해.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모님을 잃지.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이별은 누구나 다, 모든 인간이라면 다 경험을 해. 근데 자식을 잃은 아픔이라는 것은, 자식의 죽음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대다수야. 그래서 최고의 효가 뭐다?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이 시적 화자는 다 잘린 것 같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사랑하는 어린 자식을 잃고 나서 치유할 수 없는 이 영혼의 아픔을 눈물로써 승화시키는 거야. 종교로서 승화시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겪지 않아도 되는 아픔, 왜 나만 겪어야 되지? 하느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상적이고 상징적. 상징적에다가 자그만하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가로 열어서 눈물. 눈물이 상징적이니까 눈물의 의미를 파악해라. 그래서 주제가 종교적 승화야. 종교적 승화에다가 밑줄. 그래서 다른 아비들은 겪지 않은 아픔을 나만 겪으라고 하는 하느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순결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순결한 삶의 추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런 정서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특별히 아끼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웃음으로써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식이 막 판사되고 막 자식이 막 해가지고 어이구 막 유재석 아버지네 라는 막 자식의 입신양명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웃음의 삶을 나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 삶에 뭐다? 제일 소중한 자식을 빼앗아 감으로써 눈물의 삶을 살게 만드신 것은 하느님 계획이다 라는 종교적 승화, 정신승리라고 받아주세요. 알았죠?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함으로써 비유랑 대립의 이미지 찾으셔야 돼요. 비유와 대립의 이미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꽃과 열매가 대립이 됩니다. 웃음과 눈물이 대립이 됩니다. 거기에서의 비유적인
자연사를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인간사에 대한 깨달음인가. 자연을 빗대어서 인간사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야. 약간 유추식으로. 절대자에게 기원하는 어조에다가 밑줄 끄시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문체는 경어체에다가 밑줄, 경어체는 뭐야? 하십시오체 사용하는 거지. 그리고 경건한 분위기 따라오지. 그래서 서술어가 좀 많이 생략되어 있어. 그거부터 먼저 형식적인 특징 생각하자. 작은 생명 이고저 옆에다 말줄임표 하나 점점점. 그리고 이뿐 생략됐지. 이것뿐 생략됐지. 서술어가 많이 없어. 당신은 하고 서술어 또 없어. 그리고 주시당 한 번 나와. 그러니까 시 전체에서의 서술어가 주시당 한 번 나와. 그만큼 서술어의 생략은 무슨 역할을? 여운을 형성하는 내적 독백인 거야. 시적 하자가 조용히 하느님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어 한 번에 여운 있는 이런 생략들은 화자의 내적 독백이다. 내면의 상심을 드러내는 거야. 덜어는 옷 같은 땅에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지. 작은 생명이 바로 뭐다? 눈물. 작은 생명 위에다가 눈물. 눈물은 작은 생명, A는 B다. 은유적 표현. 근데 은유법은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거든. 근데 이게 거꾸로 구체적인 눈물을 작은 생명이라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부여를 했다는 게 이 시의 상징성인가. 이 시는 그냥 상징이 막 뚝뚝 떨어지는 시입니다. 이 시 하면 뭐다? 구체적 감각적 형상화가 아니야. 이 시는 구체적 감각적 형상화보다는 상징성이 너무 뛰어나다. 눈물이라는 시어의 의미를 작은 생명, 옷 같은 땅에서 이 눈물이 떨어지면 다른 새싹이 자라나겠지. 부활의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작은 생명 밑에다가 뭐라고? 희생에다가 밑줄 끄시고 부활의 씨앗에다가 밑줄 끄시고. 와, 일반적으로 눈물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이지 않나요? 눈물을 왜 흘려? 사나이 태어나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의 눈물은 약함이란 말이야. 나약함의 감정적인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시적 하자는 눈물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가 발상의 전환이라고 좀 적어줘. 만약에 필기에 역설적 발상이라고 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왜냐면 일반적으로 마이너스인 애를 플러스로 해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게. 근데 아마 역설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있나요, 동시? 역설의 말 없나요? 그럼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라고만 생각하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긍정적 인식. 여기 나왔네.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이 얘기를 하네. 실체가 있는 대상의 눈물에다가 밑줄 추상적인 생명의 이미지로 추상적 의미를 부여를 했다. 이제 이 말 그만할게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한 것 같으니까. 근데 꼭 기억해줘야 돼. 흠에다가 마이너스, 티에다가 마이너스, 금에다가 마이너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도 아무것도 불순함이 섞여져 있지 않은 순도 100%인 거야. 이쁜에다가는 눈물이라고 적자. 눈물은 불순함에 더러움이 하나도 섞여져 있지 않아. 순수무구한 상태인가. 순수에다가 밑줄 더욱 값진 것으로. 야, 나한테 네가 제물로 바치려면 옛날에 뭐 이슬람 종교 같은 거에서 항상 양을 희생양으로 바치기도 하고 하느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대상의 자식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뭔가 더욱 값진 것으로 제물을 바치라라고 하느님께서 명하신다면 나의 가장 나중까지 나중에다가 밑줄 끄시고 진인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시적 허용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야. 나중까지 지니고 싶은 것이 이뿐. 한마디로 뭐다? 눈물이 제일 값진 것이다. 가장 값진에다가 밑줄, 가장 순수에다가도 밑줄.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어. 눈물의 이미지 3개 얘기한 거야. 작은 생명과 같은 희생을 통한 부활이다. 순수무구의 상태에서의 불순한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눈물이다. 그리고 가장 값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적 하자가 하고 싶은 자연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한 당신. 2줄 묶으시고요. 자연사, 자연의 섭리라고 좀 적어주세요. 자연사, 자연의 섭리. 그리고 밑으로 하살표 깨달음을 얻자. 또 2줄 묶을게.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눈물 지어주시다. 옆에다가는 인간사.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 미루어 짐작해봐봐. 자연사에서의 섭리가 이러하다면 인간사의 섭리도 미루어 짐작하는 유추적 사고방식입니다. 유추에서 뭐를 생각하는 거야? 웃음을 만들어주시고 난 후에 새로이 눈물을 지어주셨구나 라는 하는 깨달음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는 거지. 자연사의 의미로 다시 들어가 보자. 아름다운 나무의 꽃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고요. 시든다라는 거에서 가변, 일시. 영원한 가치가 아니야.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거, 뭐 좋은 시계, 좋은 차,
일주일, 한 달 이 정도 행복하다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한 당신. 열매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겠니? 영원, 불변, 진정한 가치를 맺게 한 당신. 누굽니까? G.O.D.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자식을 낳음으로써 아비로서 느꼈던 즐거움, 막 말을 하네, 기어다니고, 서구나, 아빠 하는 거에서의 그 웃음을 만드신 후에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거.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구나 라는 것은 영원한 가치로서 자식을 빼앗아 가심으로써 영혼의 성숙을 만들어 주셨구나. 눈물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지? 영혼의 성숙. 남들은 흘리지 않는 눈물을 나에게 선물해 주셨구나 라는 정신 승리인 거야. 남들은 자식을 잃지 않는데 왜 나만 자식을 잃었지? 라는 거에서 너무 가슴 아팠어. 근데 메시지를 깨달았다. 자연에서 꽃은 시드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유추해봐봐. 미루어 짐작해봐봐. 인간사에서 웃음을 만드시고 그 웃음 대신에 눈물을 주시는 것이 열매의 영원한 가치를 누리라는 하느님의 뜻이구나. 은총이구나. 자식을 잃은 것을 뭐라고 생각한다? 은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느님의 은총이다. 아버지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줘야 돼? 종교적 승화. 그래서 쌤은 이 말을 좀 하고 싶네. 자연사에서 인간사를 뭐 하고 있다? 유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사연에서 오연으로 가는 시상의 전개 방식은 유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제에서 유추라고 하면 무조건 100% 끄덕끄덕. 그래요. 전체 구성 보고 갈게요. 1년에 순결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서 순결한 생명은 뭐다? 눈물이 부활이다. 씨앗이다. 흠도 티도 금도 없는 순수한 존재의 눈물이다. 가장 값진 것이 뭐다? 눈물이다. 하느님의 섭리의 자연사에 대한 깨달음으로 사연에서 미루어 짐작해보자. 절대자의 은총으로서의 눈물, 하느님은 나에게 눈물이라는 영혼의 성숙을 선물해 주셨구나. 확인 문제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잠시 넘기지 말고 밑에 시간의 경과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간이 경과된다고? 지금 내적 독백으로 하자의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서 변화에다가 X? 아니야. 눈물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추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구체적 대상의 상징적 의미 부여입니다. 경어체에다가 밑줄, 경건한 분위기에다가 밑줄. 눈물이 단순 슬픔이 아니에요. 삶의 가치에서의 은총입니다. 영혼의 성숙으로 갈 수 있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꽃은 순간적인 것이고요. 웃음과 유사한 의미, 그리고 열매랑 눈물. 단답형으로 씌어 적는 거는 너무 단순한 문제인데 나올 수 있는 핵심이기는 하죠. 단답형으로 무조건 난다면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작은 생명. 그리고 가장 나중에 진입니다. 그리고 눈물, 열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넘어갈게요. 61페이지 미련을 버리자. 눈물을 형상화시키는 표현을 찾아봐라. 봐봐. 눈물을 형상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눈물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추상적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야.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흠도 티도 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나의 가장 나중에 지니는 값진 것은 오직 이것. 눈물은요 순수하고 가장 값진 것입니다. 순수 가장 값진 것에다가 밑줄, 긍정적에다가 밑줄. 그래서 2번에다가 별표. 이게 단답형이었으면 좋겠는데 꽃과 웃음의 대응, 열매와 눈물의 대응, 그것들의 의미에 키워드 한 줄씩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외면적 가치, 영원한 내면적 가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걸로 이제 딱 단답형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은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한 배경인데 선생님께서 이거 보기 박스로 주실 수도 있잖아.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시는 내가 그렇게 아끼던 나의 아들을 잃고 나와서 애통하던 중에 어느 날 문득 얻어진 시래.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다. 그러한 심정으로 시를 썼대요.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변하기 쉬운 웃음을 드리지 말자.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일 뿐이다. 이 시의 주제네. 그리고 이 시는 눈물을 좋아한 나의 기질, 슬픔이라는 것을 지향을 하는 나의 기질에도 잘 맞는다. 작가는 종교를 통해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려고 이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종교적 승화. 시적 하자는 눈물이 밑줄 긋자. 눈물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순수하고 영원한 것에다가 밑줄. 열매라는 삶의 결실에다가 밑줄.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슬픔 극복. 이거 하나만 밑줄 끌까? 슬픔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다에다가 밑줄. 실현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자. 62페이지 직전에 하자. 정지용의 유리창, 김광균의 은수저는 직전에 하도록 약속. 그리고 넘어가서 63페이지
이것만 밑줄 긋고 갈게. 아, 이제 알겠는데요 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끔 문제풀이로 바로 가야 돼. 오늘 문제풀이로 바로. 그 앞에 OX 퀴즈는 여러분 너무 괜찮은 것 같거든요. 보면 OX 퀴즈의 선지들 있는데 진짜 좀 해봐요. 너무 괜찮아요. 시인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잃은 비극적 상황에다가 밑줄 끄시고, 종교적 믿음으로 승화 밑줄, 자식을 잃은 슬픔을 열매에다가 밑줄,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에다가 밑줄. 이게 선제 나와줬으면 좋겠어. 구체적인 대상, 눈물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 부여, 새로운 인식.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슬픔을 밝히는 대신에 인간은 기쁨보다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성숙한다라는 삶의 의미가 되겠네요. 사별을 주제로 한 시에서 선생님이 언급을 하신 시가 여기에 다 있거든요. 김강균의 은수저, 정지용의 유리창은 꼭 살펴보자. 102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사용설명서로 와주세요. 106쪽, 사용설명서 106쪽, 김현승의 눈물을 안 보고 갈 수가 없다. 지겹겠지만 종교적 승화의 극복입니다. 시인의 의지. 그래서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자세는 체념과 절망이 아니야. 의지적이야. 이제 눈물의 삶을 지향하겠다는 거야. 시인의 의지에다가 밑줄. 부활의 삶, 희생을 통한 부활의 삶, 값지고 순수한 삶에 영혼의 성숙을 지향하겠다는 하자의 의지야. 자식을 잃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거 하나 체크하자. 감정절제에다가 밑줄. 너의 웃던 모습, 아버지가 감성에 빠지지 않았어. 네가 처음 옹알이를 하던 그때 너를 안아줬던 그 감촉, 아버지가 그런 정서에 빠진 상태가 아니야. 감정절제에다가 밑줄. 왜냐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 신의 섭리에다가 밑줄. 슬픔 승화시키고 순결하고 순수한 삶을 살자. 순결하고 순수한 삶에다가 밑줄. 하느님의 뜻에 따릅니다 라는 순종적인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작은 생명은 눈물이라는 거 나왔지. 오직 이뿐이라고 하면 이거 얘기하고 싶어. 단정적 어조입니다. 오직 이뿐, 무조건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는 내 전체는 오직 이거밖에 없어 라는 거에 확신에 차 있어. 지금 단정, 단언적 표현에다가 밑줄. 단정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나종 지인인이라는 시적 허용에 유추적으로 의미를 5연에서 6연으로는 유추라고 생각해 주시고, 문제 해결기에 이 말 있네. 서술어가 지어주시다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 불완전한 문장 종결에다가 밑줄. 여운을 통해서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내적 독백의 느낌이거든요. 서술어가 없으면 내적 독백이에요. 기도는 완전한 문장으로 하지 않잖아요. 약간 서술어의 생략입니다. 107페이지 가자. 눈물, 화자의 슬픔, 순수하고 절대적인 가치, 신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대상, 식구의 의미를 파악했을 때 나의 전체랑 나의 가장 나중에 지니는 거, 순수 절대적 가치야. 순수하고 절대적 가치에다가 밑줄.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기 때문에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가변, 일시. 열매는 뭐라고요? 영원의 가치, 불변의 가치. 옷 같은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은 뭐야? 슬픔을 극복하는 거야. 슬픔 극복. 그래서 여기 딱 실려져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그지? 근데 쌤이 좋은 해석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108페이지 바로 이어갈게요. 강우. 비가 막 쏟아진다. 강우라고 하면 폭우가 내리는 거지.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의 시각과 청각을 강조를 시켜주는 쏟아지는 폭우를 통해서 화자의 슬픔이야.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인 이미지가 추상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야.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이지. 강우, 추상적인 의미라는 화자의 슬픔이 강우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돼. 일반적인 시들은 다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일반적인 시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 화자의 슬픔, 아내를 잃은 화자의 슬픔을 강우라는 구체적 이미지로 형상화가 되었다. 밑줄 끌게. 아내의 죽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너무 애절해. 이걸 감정 절제라고 하면 진짜 곤란한 거야. 이건 감정 덩어리야. 감정이 막 쏟아지는 시가 강우입니다. 눈물에서는 감정 절제, 강우에서는 완전 감정이 버무러져 있는, 읽으면서 같이 울 수밖에 없는, 특히 아내와 함께 했던 일상과 비일상이 섞여져 있어요. 일상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늘의 일상적인 모습과 뭔가 일상과는 다른 비일상이 섞여서 화자가 계속 난감해하고 있어. 아내가 부재하는 현실에다가 밑줄. 일상인데 아내가 없다. 이게 비일상이지. 계속해서 아내를 찾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를 합니다. 아내를 찾는 화자의 모습에다가 밑줄.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슬픔의 정서가 절절해. 그러니까 이건 감정 절제라고 하면 곤란해. 이건 감정이 절제됐다라고 하면 큰일 나.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쏟아지는 비에 빗대어 표현했으니 이런 게 구체적 형상화야.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다가 밑줄, 이게 추상적으로 하자가 드러내고 싶은 심정이지. 그걸 강우라는 비에다가 빗대어서 형상화시킨 거야. 다양한 심상이 무진장 많이 쓰였다. 다양한 심상에다가 밑줄. 그래서 앞의 시는 굉장히 상징적인 시라면 나의 시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구체적이다. 되게 다른 성격의 시예요.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지시대명사가 되게 구체적이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장소를 몰라서. 의문형 표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혼란스러운 거야. 비일상이거든. 혼란스러움에다가 밑줄. 밥상은 차려놓고 밑에다가는 일상. 밥상은 차려진 것은 일상적인 상태인데 어디로 갔는지. 넙치 찌짐이 맵싸한 냄새 후각적 심상에다가 밑줄. 일상의 환기가 되는 거야. 일상에다가 밑줄.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는지. 왜 말이 없나에다가 밑줄. 이거는 비일상이야. 아내가 부재에다가 밑줄. 그리고 이런 구절 정말 다른 시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별표 치자. 내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되돌아온다에다가 별표 치시고 단절이라고 좀 적어줘. 아내가 없어서 단절된 상태인 거야.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만에다가 방점 하나 찍어주시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말 안 할게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아내를 찾고 있어. 잠시 누웠나에다가 밑줄. 일상. 아내가 잠시 누운 거는 언제든지 내가 갔을 때 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상이었던 거야. 잠시 눕는 거는 일상이야. 옆구리에 담개 밑에다가도 일상이야. 옆구리 담개가 아내한테는 늘 자주 오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아내는 자주 눕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서 확인해봤더니 아니래. 부정이지. 아니라는 부정부사를 통해서 달라졌어. 이번에는 뭔가 달라졌어. 그게 아니야 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자각에다가 밑줄.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자각에다가 밑줄. 이번엔 좀 뭐가 달라.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면 어둠에다가 별표 치셔야 됩니다. 슬픔 시각화에다가 밑줄. 갑자기 비가 내려. 웬 비라고 하면 화자의 슬픔이야. 비가 온다에다가 밑줄. 화자의 슬픔이 밀려 들어오는 거야. 비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화자의 슬픔이야.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려 봅니다. 풀이 죽는다에다가 밑줄. 빗발이 한 치 앞을 못 보게 쏟아진다라는 것의 포구는 슬픔의 크기가 이 정도라는 거야. 슬픔의 크기에다가 밑줄. 느닷없이 퍼붓는 비로 슬픔이 퍼붓는 거야. 그리고 물결 표시 갈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해다가 물결 표시 체념해야 돼. 이 시에서의 시적 하자는 아내의 죽음을 뭐 하고 있다? 체념하고 있어. 수용하고 있어. 체념, 수용. 근데 아내의 죽음을 긍정한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아내의 부재에 아내의 죽음을 긍정했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야. 아내의 죽음에 대한 긍정은 X야. 근데 아내의 죽음을 긍정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X는 누구나 할 걸. 근데 수긍하고 있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수긍하고 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아내는 죽었어 라고 수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수긍은 안 돼. 왜? 수용은 돼. 수용은.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상태에서의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에서의 수용이야.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지? 슬프지만 받아들이는 거야.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체념이라고 하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는 막 가슴 속에서의 슬픔이 막 미칠 것 같지만 으악 하지만 받아들이는 거에서의 체념이랑 아내는 죽었으니까 이제 나 혼자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뭐야? 수긍인가? 수긍은 아니야. 이 시는 수용은 됩니다. 수용되고 체념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아내의 죽음을 인식한다? X. 그걸 수긍이라는 단어로 쓰면 절대 안 돼. 비의 상징적 의미와 기능으로 가보자. 아내를 잃은 하자의 내면적 슬픔이 비처럼 쏟아진다. 아내가 부재하는 현실을 환기를 하고 그래 이것 때문에 쌤이 불안한 거야. 받아들이게 하는 소재에서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인다에 수용과 체념은 되지만 뭐는 안 된다는 거야. 긍정의 받아들이는 수긍은 안 된다는 거야. 하자가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되 수긍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09페이지로 갈게요. 너무 슬프지만 받아들인다. 너의 부재를. A의 표현상의 특징. 비가 온다. 못 보게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퍼붓는다. 상황에 대해서 맞아. 담담한 묘사에다가 밑줄. 근데 이거를 감정이 애절함이 절절하다라고 얘기해야지. 담담하게 묘사했으니까 감정 절제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현재 시제에서의 상황을 관찰하듯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장 종결. 넙치 찌짐이 맵싸한 냄새 옆구리 담개가 도졌나? 공유한 일상에다가 밑줄.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부재를 인정을 못해. 여기에서는 인정을 하지 못하면다가 밑줄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이 나서 인정을 못해가 갑자기 떠오르네. 아내의 부재가 이번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일시적인 게 아님에다가 밑줄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퍼붓습니다. 절망에다가 밑줄 그 다음 구절을 하나를 적어봐봐. 하살표하고 여기 하나를 더 적어야 되면 이제 뭐를 적으셔야 되죠? 노란색 칸에 들어가야 되는 진한 식구는 뭐로 적으셔야 됩니까?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아내의 부재를 절망을 하고 한 줄 더 뭐 적어야 되지?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나만 더 적어줘.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나만 더 적어줘.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적어주시고 아내의 죽음 받아들임이라고 적어야지. 아내의 죽음 받아들임. 그 받아들임을 체념, 수용. 근데 희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를 쌤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희망적으로 그래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래 아내 죽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슬픔의 체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시상에서의 전개에 심상이 연리를 하고 있는 시였네. 심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한번 봐줘. 시는 형상화야. 그런데 되게 세트로 나시가 엄청 감각적이고 구체적 형상화라면 가시에서는 엄청 상징적인 시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넘어가서 10번 파바까에서 가겠습니다. 붉은 파바까. 파바까 이제 어떤 그 장소라고 생각해야 돼? 이 영양가가 없어. 이게 붉어진 거야. 이제 여기에다가 싹을 틔울 수는 없는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미 묵은 땅입니다. 이 시는 붉은 파밭에서 붉은 파밭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지만 거기에 돋아나는 푸른 색상. 푸른 색상에다가 밑줄 묵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 에다가 밑줄 쭉 자연을 통해서 화자의 깨달음.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이게 다야. 헝거에 똥을 버려야지 새로운 것이 오는구나. 근데 김춘수 시인에서 여러분 미안한데요. 다시 김춘수 시인에서 주지적이라는 거 적어주셨어요. 주지적. 김춘수 시에서의 주지는 이 시가 주지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강호라는 시가 주지가 아니라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김춘수의 꽃 있지.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에서의 꽃이 인식론과 존재론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라서 김춘수가 원래 주지주의의 시를 잘 써. 근데 이 시는 주지적인 시가 아니라 오히려 뭐야? 주정적이야. 이건 완전 정서야. 아내의 부재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남편의 슬픔이라서 이 시가 주지라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그렇게 필기를 해놨어. 강우 밑에다가 주지적이라고 하면 이 시는 주지적인 시가 아니에요. 이 시는 정서고 김춘수가 원래 주지적인 시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대표가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겁나 주지적이잖아. 겁나 철학적이잖아. 그런 게 주지적이야. 이 시는 주지적인 시가 아니야. 필기를 잘못해놓은 자가 있어서 언급을 합니다. 110페이지 파바까 계속 갈게요. 김수영 시인하면 뭐를 생각해야 되지? 참여 시인이지. 1960년대 참여 시인. 그러니까 이 시를 뭔가 사랑의 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새롭게 나아가자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새롭게 나아가자. 이 시는 밑줄 긋자. 표면적으로 사랑에다가 밑줄. 근데 김수영의 참여시의 색깔답게 이 시를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부조리한 현실과의 결별에다가 밑줄.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든지 비유랑 역설적인 표현이라든지 비유 동그라미, 역설 동그라미, 대조에다가 동그라미. 새로운 것을 추구합시다. 의지적 삶의 자세. 묵은 사랑에서 벗어나야지 새로운 사랑을 추구한다. 하자의 자세는 어떻다고? 의지적이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지그찍 묵은 사랑, 붉은 파밭이랑 연결될 겁니다. 얘도 뭐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묵은 것들에 대한 패거리, 묵은 사랑, 붉은 파밭, 푸른 색상 저쪽 패거리, 대조적 시어니까.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이별의 순간이야. 붉은 파밭 밑에다가는 마이너스, 푸른 색상 밑에다가는 플러스, 색채 대비를 통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신선함, 보아라, 명령형 어미, 보아라 밑에다 명령형 어미, 역설적인 인식,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주제행마다 각 연마다 후렴구 마냥 들어와 있지. 시행의 반복에서의 주제 시행이거든.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 메시지입니다. 핵심 식구. 먼지가 앉았다. 먼지에다가 마이너스. 묵은 것이야.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이 너의 사랑이 움직이듯이 묵은 사랑이 움직인다. 그럴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색상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되게 의지적이네요. 새벽에 준 물뿌리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를 않고 젖어있듯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마이너스의 상태야. 이거 결코 좋지 않은 상태야.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있는 묵은 상태일 때,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내 삶을 들여다보자는 거지.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막 묵은 사랑이 젖어 있는 이 순간, 이제 어떻게 하자? 젖어 있는 것을 털어내고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니 푸른 새싹의 기능 가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에다가 밑줄. 성장의 밑바탕, 미래를 환기시킨다. 우리 묵은 사랑에 대해서 반성합시다. 사랑이 젖어 있다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다면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자. 반성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줘.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는 것은 뭐다? 성찰의 순간. 여기에서 뭔가 의미 부여를 안 하고 그냥 읽고 지나가셨던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낮이 지나도록 새벽에 물이 젖어 있는 상태,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에, 반성의 마음에 막 젖어 있을 때 마음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나아가자. 의지적으로 111페이지 갈게요. 그래서 들은 내용에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았어. 이번 시험 문제에서의 가장 쌤의 인상은 이걸 작품을 안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가 결정 지어지는 게 아니야. 그 현장에서 얼마나 부지런히 그 본문을 파헤치는가가 핵심이었어. 그래서 쌤이 문제풀이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 계속 잔소리같이 느낄까봐 걱정이 되지만 교과서 문제는 더 확실시하게 막판에 풀어도 되거든요. 수능 특강을 살살 연습을 하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국어에 이렇게 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면 작품 이미지는 기억을 하시되 수학과학을 많이 하고 범위가 확실시되면 완전 세립하죠. 2주 정도 바짝 수학이랑 과학보다는 국어를 완전 시간 투자를 7, 80을 막 올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할 거면 수학, 과학을 많이를 해주셔도 되는데 듣고는 있으셔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포인트는 알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판에 외울 때 확 외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한 10문제씩 뽑아서 줄 거거든요. 그것만 풀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쌤은 못 내, 까먹을까봐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현실을 쌤이 다 속속들이 모르니까 수학이랑 과학이 너무 할 게 많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거를 많이 해놔줘. 많이 해주고 이거를 몰아서 할 때 쌤이랑 확 해줘. 12시부터 4시까지도 무조건 질문 나누고 이런 평일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테니까 갑니다. 111페이지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된 사용 휘발될까봐 쌤이 좀 걱정이 되는. 보아라 라고 하면 명령형 어미에다가 밑줄 계속 이 두 구절이 1, 2, 3년에 다 들어가 있어. 연마무리에다가 밑줄 마치 후렴구 마냥 구조적 안정감을 주지. 평서형 어미는 뭐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단정하고 있잖아.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잖아. 단정적인 어조, 확신의 어조의 편서형 어미가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해줘. 단정, 단언, 확신.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 같아도 묵은 사랑이 벗겨진다. 감정 변화입니다. 감정 변화에다가 밑줄 예전 같지 않아 우리의 사랑이. 그러면 과감하게 이별을 하자. 사랑에 대한 역설적인 인식. 요거 하나만 별표해 주겠니?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이라고 하면 삶에 대한 성찰.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묵은 사랑이 젖어 있다면 묵은 사랑이 젖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제 씻어내자. 대조의 방식이었습니다. 나에서의 들국화로 갈게요. 들국 뭐 한다요? 김용택 시인은 되게 따뜻한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뭐 시인에 대한 정보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들국화, 이 시의 화자가 들국화랑 동일시 되거든요. 밑줄 긋자. 서리를 맞으며 가을이 깊어가도록 들판에 피어있는 들국에다가 밑줄 쭉 하면 좀 고통을 받고 있어. 서리를 맞고 있는 들국화의 그 고통을 받는 모습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질없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랑 닮은 거야. 내 모습을 발견을 했어. 그래서 자연물을 통한 화자의 정서, 밑줄 긋자.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에다가 밑줄 병원에서도 살구나무랑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여인의 처지를 드러냈지. 화자의 정서보다는 여인의 처지를, 상황을 드러내줬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대비되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다가는 플러스, 화자의 쓸쓸에다가 밑줄 끄시고 마이너스. 이걸 꼭 기억해줘. 자연의 외부적 상황과 대조되는 화자의 처지라는 걸 기억해줘. 사투리 갑니다. 소박하고 진솔한 곡진한 심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진솔된 감정을 사투리로 진솔되게 자기의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산마다 단풍이 저리 고운데 단풍만 저리 고우면 단풍 밑에다가는 플러스 뭐 한다요? 나는 소용이 없다. 뭐 한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상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안에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 밑줄 끄시고 하얀 억새꽃이 하얀 손짓에다가 밑줄 끄시고 의인 당신이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 헛짓에다가 별표. 쌤은 좀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 당신이 안 오는데 하얀 억새꽃에 하얀 손짓도 단풍의 아름다운 모습도 산 그늘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지금 나에게는 소용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화자의 인식 헛짓.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 표현 헛짓.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다요. 뭔 소용이다요. 어두운 산머리에 초생딸에다가는요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외부적인 플러스의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가 아니라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초생딸 자연물이라고 생각해줘. 서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초생딸은 뭐라고? 너의 얼굴이야. 너의 얼굴. 질문이 들어와서 여기 문제 해결키에 초생딸도 넣어도 되냐고 라고 물어보던데 단풍, 억새꽃, 서리, 들국에서 초생딸이 약간 세모야. 초생딸을 딱 넣기에는 초생딸은 당신을 떠올리게 만들거든. 그대 얼굴과 같이 초생딸이 떠오른 것이 얘가 애상적인 분위기다. 얘가 서정적이다. 조금 애매해. 그냥 초생딸을 통해서 당신을 떠올렸어. 초생딸만 그댄 같이 걸리면 뭐 한다요? 가로로 묶을게.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비유적 표현으로 하자가 그만큼 황량하다. 내 마음은 황량하다. 내 마음에 뭐가 끼었다? 서리가 끼었어. 마이너스의 상태야. 서리는 가을이야 가을. 이 시는 겨울이 아니야 가을이야. 저 달이 금방 접을면 세상 길이 다 막혀서 막막한 어둠의 천지일 텐데 어둠 천지에다가 밑줄 화자의 내면의 심리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조적인 표현 병신 바보 천치 세 개 기억해줘. 병신 바보 처지 화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이고 화자가 처해진 상황에 대한 인식은 헛짓이야.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짓이야. 내가 기다리는 것도 헛짓, 이 자연이 아름다운 것도 헛짓, 다 헛짓이야. 이 가을이 다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하얀 들국에다가 동그라미 화자. 하얀 들국 위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돼? 화자 자기 자신이야. 뭐 한다요? 뭔 소용이다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오면요 얘는 본문으로 돌아와야 되는 시예요. 막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에서 하나하나가 막 그냥 거창하지 않은 시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 해결캐의 계절감의 소재에서 초생딸은 계절감이 아니에요. 초생딸은 계절감이 아니라는 건 바로 끄덕거려지죠. 그러니까 다소 계절감이 있는 소재의 단풍, 억새꽃, 서리, 들국, 초생딸을 통해 블라블라라고 하면 초생딸은 좀 아니라는 거야. 초생딸은 계절감의 시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이 좀 예민하게 촉을 세워줘서 OX를 판단하는 실력을 좀 쌓아놓자. 이건 너무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이거든. 서정적인 아름다움에 단풍이 너무 고와. 억새꽃이 너무 멋들어지게 서리가 내리고 있는 것도 들국이 서리를 맡고 있는 것도 애상적 분위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억새꽃은 뭐 하고 있어요? 하얀 손짓을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서정적인 모습에 들국이 서리를 맡고 있는 모습이 화자가 동일시 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다요? 라는 헛짓 시어의 의미랑 기능 하얀 들국은 뭐를? 화자의 처지라고 생각해줘. 상그늘이 어디 갔어? 상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밑줄 한번 끄고 갈까? 산 그늘이 다 도망가 불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화자가 떠나님이 떠오르는 거야. 산 그늘이 다 도망가 불고에서 떠나님을 떠오르게 만드는 자연의 이미지 상그늘. 그러니 계절감 있는 소재에 상그늘은 안 넣었잖아. 계절감에서의 가을은 단풍, 억새꽃, 서리, 들국 마른 지푸라기나 하자의 애타는 말라버린 황량한 심리 상태. 서리밭이라고 하면 서정적인 분위기. 넘어가서 그래서 수능 특강 OX를 쌤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랑. 하자의 정성화 태도에서의 시적 상황은 임과의 이별에서 시적 대상은 님. 태도는 이거 봐봐. 왜 태도는 부정적이지? 이게 안 하다. 자연물에 대해서 태도가 부정적인 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가 부여되는 정서는 사랑하는 님이 그리워. 자연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님과의 이별이 떠오르고 시적 대사 님이 떠올랐어. 근데 왜 태도는 부정적이야? 라고 하면 옆에다가 헛짓이라고 적어줘. 이렇게 아름다운 게 다 무슨 소용이다요? 라는 헛짓 때문인 거야. 자연물을 매개로 시적 대상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별. 그 이별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어떤가요? 라고 하면 그리움. 태도는 자연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나요? 라고 하면 부정적.
자연물을 대하는 태도가 뭔 소용이다요 때문에 헛짓인 거야.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의 말을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사투리 사용의 효과 기억해 주시고요. 네. 나가셨어요? 10일 10일? 저희 10일까지? 오, 해야 되네. 오. 나물 캐는 노래 갑니다. 좋은 내용이라서 동료가 앞에 거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동료가 앞에 거 뭐였지? 용부가 동료가 진짜 중요한데 나물 캐는 노래도 중요하다. 이 작품은 주로 미혼의 젊은 여성들이 이제 할 일 하러 가는 거야. 미혼의 젊은 여성들에다가 밑줄 화자입니다. 산이나 들에서 나물 캐면서 불렀던 노동요예요. 노동요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니까 혼자서 애마씨 잡고 다 같이 부르는 교환창까지, 독창에다가 밑줄, 교환창에다가 밑줄. 나물 캐는 노래로 불리는 노동요 전국에 두루두루 나타나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하나가 나물 많이 채취하게 해달라는 기원의 내용이고, 기원의 내용에다가 밑줄. 다른 하나는 연애가 주 관심사입니다. 연애가 주 내용에다가 밑줄. 본문에 수록된 내용은 좀 연애 내용이에요. 남녀의 연애를 주로 다루는 나물 캐는 노래는 흥겨움을 더해서 나물 캐기라는 노동의 고단함을 덜어주잖아. 네, 이런 얘기하면 재밌잖아. 고단함에다가 밑줄. 나물 채취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밑줄 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다가 밑줄. 젊은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적절하게 해소가 되어는 계기다. 일하면서 연예인 얘기하면 또 그런 드라마 얘기하는 그런 여자들의 문화라고 생각해 주세요. 밑줄 자 젊은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에다가 밑줄. 그래서 경남 지역의 칠곡면에서 가창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젊은 남녀들의 나물 캐기와 그 과정에서 서로 나누는 연정의 마음, 연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문제 해결기 바로 밑줄 끌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에다가 밑줄. 그걸 생각해줘. 이른 아침에 출발을 할 거거든. 그래서 점심밥도 나눠 먹으면서 하루의 일과인 거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의 표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시간 표지에다가 동그라미. 사행에서 첫 닭이 울어서 두 해를 울어서 팔행에서는 이럭저럭 점심때가 되어가는 시간 표지, 이거 체크해달라는 거죠. 본문 갑니다. 에헤, 흥을 돋우는 소리에다가 밑줄. 마이크 체크 1, 2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남산 밑에 남도령아, 서산 밑에 서처녀야, 남도령에다가 동그라미, 서처녀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이도령아라고 했으면 재미없어. 그리고 김처녀야라고 하면 재미없어. 왜냐? 이거 나름대로 발음의 유사성, 언어유희거든요. 말소리의 유사성에다가 밑줄, 언어유희에다가 밑줄. 남산의 남도령, 서산에는 서처녀. 남도령, 서처녀 모이는 김에 그러하는 계기에, 기회에 강원도 금강산 유람 떠나자. 가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청유 다 같이 떠나자라는 겁니다. 금강산 유람을 권유를 하고 있다. 첫 닭이 울었네. 이른 새벽입니다. 새벽에다가 밑줄 끄시고 밥을 지어서 두 해가 울었네 라고 하면 이제 아침이 되는 거지. 새벽 닭이 올라앉은 나무 막대 위에서 우는 차례가 두 해를 꼬끼옥 하고 첫 닭이 울었고 두 번째 꼬끼옥 하고 울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우리 일찌감치 길을 나섰습니다. 밥을 지어서 도시락 싸가지요. 밥을 지어서 썩 나서니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에다가 밑줄 이런 거 리듬감. 이제 산에 도착할 때까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큰 산 밑에 닥쳤구나. 과정을 압축적으로 해다가 밑줄 끄시고 큰 산 밑에 도착했구나. 도착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올고사리, 내려가면서 늦게사리 슬래시 좀 쳐주세요. 올라가면 올고사리 슬래시, 내려오면 늦게사리라는 것으로 언어유희에다가 밑줄. 내려오는 거랑 늦게랑 별로 안 유사한데요 라고 하지 말고 너그럽게 라임을 살려줍시다. 올방돌방, 올방돌방, 동글동글. 약간은 음성상징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되는데 그냥 동글동글한 이미지에서 동글동글 사까리 나무의 모습. 쓰고 떫은 거는 돌가지 나물이야. 오, 이런 거 채집 대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보잖아. 사까리 나무는 좀 동글동글하게 생긴 나물이고요. 쓰고 떫은 맛이 나는 거는 돌가지 나물이야. 이런 게 바로 나물 캐기의 과정이다. 그때 당대에서의 젊은 남녀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네. 이런 시대에 라고 생각해줘. 이럭저럭 점심때가 되었거든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점심때 되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점심 먹고서. 점심때 되어서 점심 먹고서라고 하면 비슷한 표현을 사용을 한다. 비슷한 표현에다가 밑줄 시상 전개의 유기성에다가 밑줄 리듬감. 이럭저럭 점심때 뗐지? 그럼 점심 먹고서 나물 캐자. 저 건네라 저 바위 위에 물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저 건네라 저 바위에다가 밑줄 끄시고 저 찍
그럼 이거 노동요니까 노래이기 때문에 리듬감 잘 살아나야 돼. 좋고 경치도 좋잖아. 저기 가서 점심 먹자. 서처녀 밥을 둘러보니 서처녀에다가 동그라미. 저기 가서 우리 도시락 부시자. 부시는 게 먹는 거거든요. 도시락 부시자 해서 서처녀가 밥을 둘러보니까 여우 같은 쌀밥에다가 독조기 보리장을 발라놓고 서처녀가 먹음직스럽게 잘 갖춰진 점심밥 묘사에다가 밑줄 한번 쭉 꺼주세요. 보리된장에다가 비벼 먹는 간장 계란맛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라지, 조기 한 마리. 남도령 밥을 끌러다 보니까 수박씨 같은 꽁보리밥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무래도 남자 도시락은 좀 아쉬워. 서처녀의 도시락은 조기에다가 보리장까지 너무 먹음직스럽게 잘 갖춰서 싸왔는데 도령의 초라한 점심밥 밑줄 끌게요. 초라한 점심밥에다가 밑줄 대조돼지 보리쌀만 지었으니까 맛이 있겠어. 된장 한 수를 붙여놓고 서로 교환하자. 교환에다가 밑줄 끄시고요. 나누어 먹는 모습에 연정이 싹 트네요. 그래 이렇게 챙겨주는 거지.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이때 마침 어느 땡고 하니 백년의 기약이 완연하여서 백년 기약에다가 밑줄 끄시고 완연하다, 농익었다라는 겁니다. 뚜렷하다, 무르익었다. 한마디로 섬 타기 딱 좋은 시간이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나에다가 밑줄 흥겨운 분위기. 아니 놀고서 뭐 탈 것인가, 노세 젊어서 노세, 놀고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등산의 야유회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산 야유회에서의 장면이다. 서로 도시락 나누어 먹는 거에 남도령의 도시락이 뭐 그렇겠나. 그러니 서처녀의 도시락을 먹으면서 호감이 싹 트는 거지. 문제 해결키 갑니다. 점심밥을 먹는 장면에다가 밑줄 끄시고 근데 대비되는 거에서 먹음직스러움에다가 밑줄, 허술한에다가 밑줄, 웃음을 유발한다. 안 웃겨도 그냥 웃음 유발이라고 생각해줘. 서처녀와 남도령의 점심밥을 각각 여우가 싸운 거야. 여우 같은 이라고 얘기했어. 여우에다가 동그라미 야무딱지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조기에다가 보리장을 싹 발라오는 그런 모습이 여우같이 야무딱지다. 수박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엉성하고 초라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각적 표현에다가 밑줄 대조. 여우 같은 쌀밥, 수박씨 같은 꽁보리밥. 보리장을 발라놓고 된장 한 수를 붙여놓고와 같이 대꾸에다가 밑줄 끄시고 리듬감. 맞아요. 여우 같은 쌀밥에다 독조기 보리장을 발라놓고 남도령 밥을 끌러다 보니 수박씨 같은 꽁보리밥 대장 한 술 붙여놓고 발라놓고 붙여놓고 리듬감 생각할 수 있겠어? 꽁보리밥에 한 수를 붙여놓자. 쌀밥에다가 보리장을 발라놓자. 대꾸법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 61페이지 갈게. 그냥 마무리 지어버릴게.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큰 사안이라고 하면 노동의 공간에다가 밑줄 그리고 사랑이 싹 트는 썸의 공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지금 나물 캐기에 대한 목적성보다는 유흥의 공간에다가 밑줄 끄시고 원래 그렇잖아요. 등산보다는 러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2차에 맥주 할맥 가는 게 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 유흥의 공간에서 남녀들이 사랑을 싹 트는 흥겨운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요 노랫말의 유형에서 실무적 성격의 노랫말이다 라고 하면 있었어. 실무적인 성격에 여기에도 정보는 있어 얘들아. 어디 부분이라고 보면 돼? 아까 도라지가 동글동글 싹가리 나무에다가 돌가지 나무를 쓰고 떨다라는 정보도 좀 있습니다. 민요 노랫말에서는. 근데 여기에 뭐 금을 당기는 노래의 사례를 제시했군요. 논리적 성격이라고 하면 여기도 있습니다. 언어 유희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성에 대한 관심에다가 밑줄, 연애 감정에다가 밑줄. 표출적인 성격의 노랫말에서는 뭐 가창자 또는 가창자가 포함된 계층의 경험과 인식, 감정 등을 드러내는 법. 이거는 그냥 패스하셔도 되겠어요. 포인트 두 번째는 그렇게 유심히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 기억해줘. 나물 캐기에 정보가 제시된 구절이랑 언어 유희랑 리듬감을 살려주는 배구적인 표현이랑 서로가 사랑이 싹 트는 남도령과 서처녀의 야유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작품이라 여기까지만 해놓고